이게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은 이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러한 기후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우선은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이 어떤 기업에다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위해서는 지금 같은 때 앞에 막 시황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또 내가 투자할 혹은 좋은 세상이 또 시장이 왔을 때 어디다 또 내가 넣어야 될지에 대한,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멜서스, 그러니까 뭐 인구론을 냈던 사람이죠.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요. 이 사람이 아시지만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인구론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인구 숫자는 식량은 산술급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와 난민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당한 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식량이 늘어나는 거에 변수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프리츠 하버 카를 보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은 이 그 농작물 관련해서나 이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배경을 안 말씀드렸네요.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막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세계화가 깨졌습니다. 반세계화, 저는 정확하게 2010년부터 한 50년 동안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술의 시대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블록화라고 할 정도로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그런 변화가 왔고, 얘가 야기시킨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아르메니아하고 전쟁 나가지고 200명 사망하고 나왔죠. 앞으로 계속 국지전이 터질 겁니다. 왜요? 러시아처럼 하고 싶어서요. 계속해서 이제 평화의 소식보다는 분쟁의 소식이 많아질 겁니다. 왜? 러시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현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시진핑이 뭘 선언했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유지해줬던 달러 기축통화의 그 가장 핵심이 스위프트라는 겁니다. 달러로 결제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할 때 스위프트에서 얘네가 거래를 끊어버리고 거래를 못하게 해서 괴롭게 만드는 게 제재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CIPS라 그래서 위안화로 결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를 이전에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 협약을 통해서 나라를 묻고 그 나라들이 이 CIPS라고 말하는, 제가 약자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우즈벡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년간 지켜보기에 미국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기축통화 결제에 도전하는 건 절대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을 했던 게 결제예요. 그게 이란, 이라크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지금까지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정말로 끝까지 발도 못 들여놓게 했던 쪽들이 전부 다 결제를 달러 외에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던 데들.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IPF하고 대항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그 양상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여기에 바로 미국은 반응을 했죠. 이번에 이제 상원은 통과했는데 표결은 아마 중간선거 위로 넘어갈 거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만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대신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하는 법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대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땠는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한 나라를 인정한다. 대만을 이제 그냥 뭔가 관계로만 봤지 나라로 인정하거나 전쟁에 개입하는 거에서는 아주 싸늘한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입하는 데에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조만간이고 물론 1년은 아니겠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저는 중국이 대만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미국이 좌시하지 않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건 사실은 이들 둘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일시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중국이 필요해요. 아직 밸류체인이 미국에 다 완성되지 않았죠.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이 멈춰버리면 미국이 곤란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터지면서 미국이 제일 느꼈던 거 뭐냐? 중국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는 마스크 한 장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마스크는 중요하지 않죠. 반도체, 전기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 말 그대로 블록과 냉전입니다. 신냉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장이나 혹은 산업이나 혹은 기업에 대해서 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안보입니다. 안보. 그래서 다음번 인사이트 정도에는 안보에 관련된 제가 투자하고 싶은 또 투자하려고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농산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너지 안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식량 안보인데 오늘은 안보보다는 혁신의 의미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안보라는 배경 하에 이제 이 농산물에 대해서도 거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멜서스의 법칙의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뭐냐면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소, 수소, 산소는 자연에 많이 풍성하게 있어요. 근데 질소가 부족합니다. 질소는 왜냐하면 질소 기체가 결합이 잘 안 돼요. 질소를 만들어내는 게 잘 안 됩니다. 화학 반응이 낮아서 반응성이 낮아서. 그래서 주로 질소는 토양에서 얻었고 그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질소라는 게 암모니아, 그래서 동물의 배설물을 분뇨죠. 이거를 땅에다 뿌려서 질소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농사를 지어왔던 게 과거의 모습이죠. 그럴 만큼 질소는 인위적으로 생산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1908년도에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쉬라는 사람이 하버보시 법, 여기 법은 로우가 아니고 방법이란 뜻이에요. 하버보시 프로세스라 그래서 암모니아 만드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 질소 비료가 대량 생산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곡물을 재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멜서스의 법칙이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과 버금가는 천재였으나 나치와 함께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지금도 좋게 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독가스 같은 걸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죠. 어쨌든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프리츠 하버 카를 보쉬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비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증가했고 그렇게 비료가 잘 먹히니까 어떤 부작용이 왔냐면 곡물의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첫 번째는 밀입니다. 근데 밀의 나달이 비료에 의해서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밀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밀이 자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자라니까 비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수확이 되지 않게 하는. 보시면 미국의 밀 생산량 변화를 보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비료에 의해서 증가했지만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멜서스의 법칙을 깨트린 거는 기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죠?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쉬의 기술이 살게 했죠. 하지만 그 기술이 또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밀이 쓰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먼 버를로그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레볼루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녹색혁명의 창시자로 불리고 1970년에 이 사람은 농경제학자인데 평화상을 탔어요. 왜요? 저 보시는 세미 달프 위트라는, 그러니까 키 작은 밀, 보시면 왼쪽은 키가 크고 오른쪽은 키가 작죠? 이게 왜 그러냐면 키 작은 밀이라는 게, 세미 달프 위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키 작은 밀은 일본에서부터 수입해서 북아메리카 품종과 교잡해서 만들었는데, 키 작은 밀은 짧지만 굵고 강한 줄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견디면서 수확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멕시코에서 이거를 이제 길러내서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에 퍼뜨렸는데, 멕시코 밀 생산량이 6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64년에 1억 2천만 톤이었던 게 7억 5천만 톤까지 증가했죠. 그래서 많은 기아와 난민을, 기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해소했다라는 이름으로 10억 명의 기아를 구해냈다라는 공로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탔던 겁니다. 여기 보시는 브롤로그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녹색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나 또 다시 우리에게 있던 식량 위기는 기술이 그것을 극복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량 위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의 암모니아가 질소가 부족해서 질소를 만들 수 없어서 질소를 만들어내는 법, 그런가 하면은 밀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품종 개량하는 그런 법이나 그런 기술을 만들었던 것과는 그때의 그런 기아 식량 위기가 아니라 이번의 식량 위기는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기후 변화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해서 재난 발생 빈도를 보세요. 1도 올라갈 때마다, 2도 올라갈 때마다 발생 빈도는 끔찍하게 증가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세미나 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홍수와 가뭄이 더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안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산불, 가뭄, 그다음에 홍수, 태풍, 뭐 이등 모든 것들은 식물과 작물에는 치명적이에요. 왜? 이들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장 안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후변화는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가 한 달, 2달 동안에도 전에 없던 기후를 경험했죠. 엄청난 포항에 그런 것들 받고, 중국과 지금 유럽이 그렇게 힘든데도 독일의 그 라인강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가뭄으로 낮아져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배가 무거운 양을 못 가져가니까 작은 배만 이동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운송량이 작아져서 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죠. 단지 가뭄이 아니에요. 그 기후가 우리 모두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식물, 작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루과이 기준으로 1978년부터 2019년도까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크게는 8%, 크게는 57%, 연평균 8% 손실을 보는 거예요. 최대 손실은 57%, 48%. 무슨 말이에요? 작년도에 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후 손실에 의해서 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은 엄청난 가격 폭등의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IPCC는 어디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유엔의 산하기관이고 세계기상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해서 88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들이 올린 그 세미나에 올린 글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기후변화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이 극단적인 변화는 점점 증가만 해갈 것이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식량 안정도는 하락한다. 기온이 3도 상승하면, 지구의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공급 감소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올라가게 된다. 그 다음에 아시아 쌀 생산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벼농사는 큰 피해를 입어서 2자릿수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12% 정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밀 생산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향후 곡물 수입량을 40%까지 증가시켜야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온이 3도 이상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는 식용식물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옥수수 수확량은 40%가 감소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식량 생산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목초지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경작지는 점점점 더 줄어들게 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휘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은 이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러한 기후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우선은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벤처캐피탈의 돈이 스마트팜으로 몰려가는 걸 제가 아주 뚜렷하게 느꼈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받은 회사들 중에 몇 군데가 스마트팜입니다.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지 저는 궁금했고 항상 이전에도 제가 늘 공부했듯이 돈이 가는 곳에 길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일 경우에 돈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라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좀 없는데 이 영상 보고 제가 간단하게 줄일까 합니다. 영상 하나만 같이 좀 보시죠. 사실은 뭐 조금 더 긴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보고요. 지금 보시는 회사가 태블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그 수확하는 로봇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따는 것 같지만 옆에 거를 안 건들고 따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익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론은 무선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유선 드론이에요. 유선 드론은 뭐 에너지를 사용한 데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에요. 무선은 띄우면은 30분, 40분 이게 아마 최대예요. 그런데 유선 드론은 굉장히 뭐 길게 오랫동안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수확을 위해서는 유선 드론을 주로 사용하고요. 조금 이따 분야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테블이라는 회사는 그 수확 로봇에 유명한 데고 맨 끝에 옥티니온이라는 회사를 봤는데 옥티니온은 아까 딸기 수확 로봇. 이제 얘가 루비온이라는 건데 얘는 광학 센서를 갖고 있어가지고 딸기가 얼마큼 익었는지를 빛의 파장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딸기만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땐 그냥 막 집어내는 것 같아도 잘 익은 딸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따자마자 크기하고 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아예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한 50kg 수확할 수 있지만 루비온은 180에서 360kg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 쓰는 거가 아니라 몇 사람쯤 될까요? 50이면 5, 6, 30, 한 7명 쓰는 거와 같죠. 그런 정도의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가져와서 바로 분류해버리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팜에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로봇 얘기인데요. 그 뒷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PPT로 가주실래요? 네네. 그러네요. 자, 보시면은 뭐 이 부분은 에그리텍이죠. 에그텍에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나눠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까지 개입돼 있고요. 그 안에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스마트팜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야는 이렇게 한 8개 분야. 그래서 파밍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자금이 에그테크 쪽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년도니까 지금 이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20년까지 얼마큼 늘었냐면 2017년도에 12억이었다가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조 12억 달러에서 지금 20년도에 30억이고요. 21년도에 한 45억까지 늘었고 지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죠. 밑에 보시면 스마트 농업 연도별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연성장 개념으로 20몇 %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기존의 몇 년 동안의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대형 기업들이 서로 M&A 하면서 에그리테크 관련된 기업으로, 에그테크 관련 기업으로 변화됐어요. 예를 들면 듀폰,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했고, 여기서 나온 다우 듀폰이 또 하나의 회사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 바이엘은 아시죠? 근데 몬산토라는 회사는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 회사예요. 이 몬산토를 인수했죠.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바이오테크처럼 이제 에그리테크 관련해서도 에그테크도 변화돼 왔는데요. 빅테크도 못지않게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는 것처럼 한 3개 정도 회사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수해서 농업에 진출했고요. 구글도 한 5개, 6개 기업을 인수해서 이미 그러니까 농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도 전혀 이것에 관해서 무관하지 않죠. 이 에그테크는 스마트팜,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요 3가지 부분인데, 스마트팜이 현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다 비상장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비상장 때도 지켜보죠. 그리고 상장하면 투자할 수 있고 비상장 때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 한국의 비상장 기업 중에 괜찮은 스마트팜 기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전통 농업에 비해서 수직 농장이라 그러죠. 스마트팜은 얘하고 비교했을 때 물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 수확량, 운송 거리, 에너지 사용량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800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수직 농산물 하면 생산량이 30배가 올라간다고 했죠. 어떤 건 800% 차이 나죠. 이제 이런 정도로 스마트팜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심 안에 마치 주차 타워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 안에 스마트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에 관련된 어떤 재해나 어떤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들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통로가 되고, 회사는 에어로팜이라든지 앱 하베스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쪽은 또 드론이 굉장히, 아까 보셨지만 아까 보신 그 드론은 볼로콥터라는 회사예요. 볼로콥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사실은 현대차처럼 UAM 회사입니다. 이미 사람을 태우는 그 택시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기술의 몇 가지 증명을 한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농업으로 진출을 해서 볼로콥터에서 나오는 그 드론으로 인해서 제초제 뿌리고 이런 것들 아까 보셨을 텐데, 그런 볼로콥터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 중에 보면은 뭐 DJI, 얘는 뭐 전 세계 70%입니다. 드론의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 쪽에 드론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에그이글, 뭐 센테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드론 촬영을 한 다음에 농경지의 건강 상태를 컬러로 표시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거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로봇입니다. 아까 많은 것들 로봇을 보셨는데요. 그 로봇 아까 보신 태블이라든지 아니면 그 옥티니온 같은 쪽들이 수학 로봇.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잡초 제거 로봇, 그 다음에 조류 퇴치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회사 디어가 있죠. 보시면 존 디어는 디어앤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있는 존 디어는 181년 된 회사입니다. 1869년에 시작됐죠. 현재로서는 농기계 기술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놨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판매되죠. 그러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원을 쓰고 있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고봉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밑에 있는 코테바라는 회사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폰과 다우가 내놓은 농기계 퓨어 농기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사업만 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드론 산업에도 진출했고 트랙터에도 진출했고 그 다음에 수학 관련된 거에도 다 진출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디어와 코테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농업 관련 회사는 TYM, 대동, 농우바이오, 그린플러스, 인바이오, 프렌티팜, 엔싱 같은 것들이고 비상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상장 중에서도 아직 가치를 다 인정받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밑에 보시면 농기계 분야 이제 아까 나왔던 한국에도 엔싱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각광이 되고 블루리버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농장 재배에 관련돼서 이제 아까 보셨던 코테바 같은 데들이 그런 쪽이고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모두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가동되는 상태를 원하죠. 그래서 농업 쪽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해내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지난번 라이브 때 제가 테슬라 봇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다가 로봇을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농업 쪽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인지 기능을 가진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문제가 되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직접 이제 만날 수 있었던 쪽은 건대에서 나온 분들이 만든 회사인데 이제 소에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칩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최근에 보니까 상당 부분 성장한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과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제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농산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겠지만 기후재해 때문에라도 이런 산업은 크게 발전을 하게 돼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아마 국가별로 이 농산물 전쟁이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미 수출을 금지시켰죠. 이란도 밀을 생산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자기네들 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수출을 중지하고 나니까 전 세계 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왔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내년 초에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모든 선물과 모든 수확량과 모든 재고를 체크해 보면 내년 상반기 1분기쯤에는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살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을 통해서 서로 다투는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내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러고 나면 주가가 한 차례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는 지속적인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봐놨던 기업이나 ETF를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TF도 농산물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보시는 존디어가 코테바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